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아침이자 추석 연휴의 아침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김현정의 뉴스쇼는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추석 특집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뉴스쇼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영화 얘기도 해보고요, 여행, 음악 이런 이야기들 좀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영화들 추천 받아보죠.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1부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나올 동안 1부에는 이분이 계속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벌써 누군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명절의 고정 게스트죠.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땜빵 게스트 오동진. 무슨 명절 땜빵. 네, 이제 명절에 뉴스들이 사라지고 뭐 대부분 이제 고향 가고 그러면 이제 이거 채워야 되잖아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신문도 간지가 있고 뉴스도 이렇게 막간이 있구나. 막간 그 게스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다른 계제가 있습니까? 북에서 미사일 쏘고 뭐 언제 뭐 조국이 뭐 영화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영화 청년에서 예. 우리 김지욱 씨가 하는 대사예요. 아, 대사님. 조국이 너를 위해서 뭘 해준 적이 있나? 여기서 조국은 조국 수석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특히 그 조국 수석은 나한테 해준 거지. 특히나. 참. 또 시작부터 하여튼 배꼽 잡게 해주세요. 오동진 씨.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다룰 영화들은 뭐 코미디 영화, 가족 영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항상 가족 영화를 사실은 주로 했었는데 이번 특집만큼은 제가 반대했어요. 반대를 하셨어요. 왜요? 예. 무슨 시대에 한참 떨어진 얘기인 게 요새는 영화를 가족들이 안 봐요. 가족이 함께 보지 않는다? 아니, 요새 혼밥 혼술하는 시대에 가족이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가족이 모였다 해도 영화 보면 싸워요. 왜요 또? 뭐 이건 무슨 동성애 영화 안 된다 아버지가 그러고 그럼 아버지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뭐 이러고 집안에 싸우고요. 온갖 그 취향과 그 정치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요새 가족이 모이면 그럴 수 그걸 있네요. 같이 안 해요. 그리고 퍼스널한 미디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TV가 예전에는 집안에 한 대였지만 요새 여러 대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영화 보고 또 PC로도 보기 때문에 온 가족용 영화라는 그런 아웃 오브 데이트한 영어 표현이 맞나? 어쨌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기획을 자꾸 방송하고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에 맨날 뒤떨어지는 게 방송과 언론이야. 그래서 문화적 트렌드로 따지면. 그 조언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가족 영화 벗어나서 혼자서 볼 수 있는 영화 다 하자. 그러니까 가을 영화.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오동진이 추천하는 가을 영화. 좀 감성적이고 우리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8편을 정말 엄선해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그래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 어떤 겁니까? 뭐 다이안 레인 주연의 파리로 가는 길. 다이안 레인이라면은 그 언페이스풀에나 그렇죠. 맞죠. 그 여배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히트한 영화도 그거죠. 네. 그 전에 이제 80년대에는 워낙 10대 아이돌 스타였으니까. 그리고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 약간 아래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럼 지금 한 52세? 52. 52세, 53세 정도 되는데. 에버레스팅한 영원한 여배우죠. 이 여배우가 나온 영화가 파리로 가는 길인데 영어 원제가 더 좋아요. 뭡니까? Paris can wait예요. Paris can wait? 기다릴 수 있다고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남자가 유명한 영화 제작자고요. 남편이. 깐느 영화제 온 거예요. 두 부부가. 지금 이게 영화 줄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이안 레인이 맡았던 유명 영화 제작자의 부인이 귀가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비행기를 타면 뭐 이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헝가리를 가요. 부다페스트를 들러서 거기 촬영지를 갔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유명한 영화 제작자에서 곳곳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대화를 못해 맨날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화하려고 그러면 뭐 카톡 오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전화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짜증이 좀 나 있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은 너무 사랑해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파리로 가야 돼.
근데 남편하고 같이 부다페스트 들렀다가 파리로 가야 되는데 약간 짜증난 상태여서 예. 옆에 프랑스 남자가 있었어요. 그 유럽 쪽에 남편 동반 제작자예요. 예. 파트너예요, 파트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이런 거죠. 그 남자가 프랑스 남자가. 그러니까 근데 남편도 약간 부담스러울 때였거든. 이 여자가 옆에 와이프가.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죠. 오랜만에 또 파리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깐네에서 예. 이것도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래? 할 때 이제 여자가 나 2차 타고 갈래? 한 거죠. 그래서 파리로 가는 길이에요. 예. 자, 깐네에서 파리로 가는 길. 떼제베 타면 7시간. 네, 뭐 자동차로 가면 뭐 한 두어 시간? 서너 시간?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남자가 프랑스 남자잖아요. 그러네요. 프랑스 남자는 수작 걸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도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전화를 해. 그 남자 프랑스 남자다. 조심해라. 이런데 자기가 보내놓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이면 갈 거리를 예. 이틀에 걸쳐서 가요. 세상에. 그래서 여자가 계속 얘기하죠. 나 파리로 가야 돼. 이러면 남자가 파리 어디 안 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 파리스 캔 웨이트. 웨이트이 나오는 거군요. 한국말 제목이 파리로 가는 길인데 어쨌든 한때의 어떤 그런 유희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만한 한 여성과 남성의 얘기죠. 굳이 그 많은 러브 스토리 중에서도 파리로 가는 길을 택하신 이유는 그러면은 왜냐하면 세상을 구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 어쨌든 사람이 사랑하고 상대를 욕망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주제가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가 구속하지 않고 해방하는 관계. 해방의 네. 이야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파리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네. 풍경도 보여주고 음식도 보여주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힐링을 주겠어요. 영화가. 아마 가고 싶으실 거예요. 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엘레노어 코폴라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부 만든 코폴라 감독의 부인이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부인이 네. 감독이에요. 82세예요. 지금 데뷔했어요. 네. 세상에. 그리고 요 영화를 보면 코폴라가 젊었을 때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얘기 있잖아요. 예. 자기가 시계를 뭐 쉽게 말하면 한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로 줬는데 그걸 다른 여배우한테 줬다라든가 이런 얘기 일화 많이 나와요. 영화 속에 그런 재미도 있네요. 그래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유명하다고 잘난 척했었을 때 자기가 했던 얘기가 이번 영화에 다 안가품으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대부 감독의 부인이 감독인데 이 영화에 그렇죠.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 제작자잖아요. 감독과 그 부인의 얘기네요. 자기 얘기네. 네, 그렇죠. 실화 아니에요 이거 혹시? 많은 부분 실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아서 80대 때까지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영화로 나온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뿜어낼 때 밖으로 내놓을 때 제일 좋은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그 본능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추천합니다. 네. 첫 번째 영화 파리로 가는 길. 노래 한 곡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 속에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겸 샹송 가수죠. 네. 샤를 트레네의 명곡이 들어 있습니다. 영화 파리로 가는 길의 삽입곡이죠. 샤를 트레네의 우리의 사랑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듣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아 사랑 이야기. 세상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나 또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애정 결핍입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그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굉장히 그럴듯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기 과시적이거나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폭력적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이 영화 평론가지만 굉장히 심리 분석도 잘하세요. 이어서 최신 개봉작도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가 공개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1,000만 관객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관객 수가 이렇게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뭡니까? 휴일 지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감독의 I Can Speak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고요. 남은희, 이재훈 주연인 거죠. 예. 남은희 씨, 김혜자 씨 이런 분들은 국민 무공훈장이 아니구나. 무궁화훈장? 무궁화훈장 뭐 이런 거 드려야 될 연기를 이런 연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생활 밀착형? 그냥 그 자체 그냥 연기하는 것이 아닌 원래 그냥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 느낌. 뭔지 그런 알아요? 느낌으로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남은희 씨고요. 사실은 김현석 감독의 I Can Speak는 자신이 예전에 만들었던 2003년에 만들었죠. 예전에 만들었던 스카우트 영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시라노 연애 조작단 이런 영화도 만들었습니다만. 그 감독이 감독이군요. 네. 김현석 감독은 사실은 뭐랄까 디테일이 강하고 스토리가 강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큐멘터리 찍을 수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는 그 평면적 팩트의 그 이어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야기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찾는 것이 굉장히 그 발굴의 과정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광주 민주항쟁 얘기입니다. 5.18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는 선동열이란 고3짜리 야구 선수를 스카우트한 얘기입니다. 스카우트를 하러 갔는데 임창정 씨가 5.18이 터진 거예요. 아, 그게 5.18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예를 들면 장훈 감독이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는 5.18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김현석 감독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다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논법으로 얘기하면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수법으로 이렇게 애둘러 갑니다. 한참을 애둘러 가는데 결국은 본진으로 오죠. 변화구 그러니까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렇죠. 변화구예요. 그래서 아주 각이 있는 깊은 변화구를 던져서 결국은 본진으로 오는데 그게 이야기가 점층 구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점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가 올라가잖아요. 감정이 올라가는 거니까 후반부에 갔을 때 그 파도 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대단한 작품 만드는 거죠. 자, I Can Speak는 할머니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아니,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이재훈에게 하여튼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민원 전문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구청에 온갖 민원을 다 넣으시는. 민원 전문 그래서 할머니. 이제 아예 이 할머니한테 담당이 있어야 돼. 그럼 뭐 동사무소에선 지긋지긋해야겠네요, 그냥. 공포의 대상이죠. 공포의 대상. 지긋지긋하다고 하면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담당이 아예 새로 있어야 될 정도인데 그게 이제 이재훈 씨가 이 민원 전문 할머니를 거의 맞다시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자꾸 이제 그럼 민원 좀 안 넣을 테니까 이런 식의 거래를 하는 거죠. 영어 가르쳐 달라. 영어를 가르쳐 달라 할머니가. 할머니가 또 영어를 또 곧잘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일부러 영어 안 가르쳐 주려고 20개 항목을 단어 시험을 보는데 일부러 어려운 단어만 넣어요. 뭐 백과사전 이런 거. 엔클로피 뭐죠? 저도 언뜻 생각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엔클로피디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대부분 써.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 100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80점 정도 되는 거예요. 야비하게 70몇 점을 해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어쨌든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왜 영어를 배우느냐. 근데 할머니가 뭐 LA에 있는 자기 동생을 오래전에 헤어진 동생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더라. 그래서 배운다. 영어를 배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죠. 왜 할머니가 Yes, I can speak English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왜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지를 후반부에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영화 스포일이 아니라. 아니,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위안부이신 거고.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이제 위안부와 관련된 미국 의회에서의 그 법률 이제 통과되려고 하는데 하원에서 거기에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미 의회 청문회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 청문회 안 쓰려고 굉장히 할머니가 노력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명암은 할머니가 그렇게 잔혹한 역사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지금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할머니의 가족들은 그것을 창피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질까 봐 두려워해서 숨겨놨던 거죠. 그래서 동생도 모른 척하고 LA로 가서 살았던 것이고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사실은 의회 청문회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이제 친구였던 같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던 친구가 죽게 되면서 이제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거고. 나라도 이제 나서야겠다. 그래서 영어를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혀져 있지만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그리고 여전히 그런 편견의 시선 때문에 숨어 있는 그 역사의 희생자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꼭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영화가 정치가 못한 역할들을 해냅니다. 그렇죠. 정치가 예를 들어서 단돈 100억에 예. 이 문제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이런 것들 다시 회복시키고 그 정신을 다시 깨우치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그 역사의 문제, 그 역사적 청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치나 사회나 그런 외교가 못했던 것을 지금 영화 단 한 편 I Can Speak가 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의 힘인데 특히 저는 이 영화가 대단한 게 사실 지금까지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꽤 있었어요. 아주 정통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화구를 던져서 낄낄낄낄 계속 그러면서 계속 웃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찡하게 가슴을 치는 거죠. 네. 이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들 펑펑 울죠. 뭐 하여튼 그 김현석 감독의 놀라운 그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놀라운 장점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끝없이 고조시키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게 하고 예. 한바탕 시원하게 울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웃다가 울다가 막 그렇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피해자든 간접적인 피해자든 우리 모두가 역사적 피해자인데 예. 한바탕 좀 울어야 새로운 그러니까 그 쟁점의 해소를 위해서 뭔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I Can Speak 여러분 이번에 개봉작인데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남은희 선생의 연기가 네. 그 필설로 뭘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오동신 선생님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애들 거기 이제 이재훈의 동생 역이 나오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 밥을 먹이는 장면이거든요. 옛날 할머니예요. 그냥 우리 할머니. 그냥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 할머니. 그런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세요, 여러분. 남은희 씨 연기 확인하시고요. 이 영화의 그 줄거리가 보여주는 가슴을 치는 그 지점은 어딘지도 좀 확인하시고 실컷 웃고 울고 오십시오. I Can Speak 최신작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 속에 이문세 씨 노래가 나온다면서. 아니 왜 이 영화 속에 어쨌든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서면이 부산에 있는 데가 서면인 줄 알았는데 이 영화 보고 서면이 딴 데 있구나. 서면이 어디 있어요? 서면이 이제 부산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요. 이 영화에는 서면이 딴 동네에 있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서면이? 가로수 그늘 아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네. 잠깐만.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서. 네. 그래서 서면이 가로수 그늘 아래 있더라고요. 그 장면에 나오는 노래인가 보군요. 참.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I Can Speak OST 중에 들으면서 오동진 씨 우리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내일 1부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3일 내내 며칠 불러주신 거죠? 3일 더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 정말 기대돼요. 내일 영화도 기대하겠습니다. 한 달치를 버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제가 키워드 2개 드렸는데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바로 이분입니다. 다니엘 린데만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군요. 예. 너무 실망하셨나요? TV보다 훨씬 멋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가 이제 거의 9년 다 됐죠. 9년. 처음에 온 지. 2008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그럼 추석도 이제 한 9번째? 거의 한 8번 정도 여기서 지낸 것 같아요. 예. 아니 명절이 이번 특히 길잖아요. 네네. 이런 명절에는 저 외국 분들은 어떻게 보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 명절 때는 외국인들이 제일 외로워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독일에서 보내면 가정집에서 어떤 특별한 초대 받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왜냐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들이 다 문 닫으니까. 문 닫고. 근데 저는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때는 서울이 제일 정말 시골 같고 조용하고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어쩌면 또 되게 편하기도 해요. 그 추석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고는 계세요? 뭐 독일은 또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거 있거든요. 추수감사절 독일도 거의 있군요.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뭐 송편 먹는 날이죠 뭐. 송편 먹는 날.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뭡니까? 저희는 즐기는 축제? 명절은 크리스마스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도 크죠. 우리도 이제 기독교 나라니까. 이스터. 네 맞아요. 이스터죠. 그래요. 그래. 이 추석이 물론 이제 독일도 그런 큰 축제들이 있고 네네. 우리도 명절도 그런 축제 일종입니다만 제일 다른 점은 민족의 대이동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거 물론 중국 좀 더 심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정말 일주일 동안 그냥 오토바이 하나 타고 돌아다니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대요. 맞아요. 그 정도래요. 근데 한국도 정말 장난 아니죠. 저도 이번에는 이제 추석 때 좀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8시간, 9시간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거 좀 약간 신기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명절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보통 좀 행복을 주고 좀 쉴 수 있고 가족이랑 좀 편한 시간을 주는 그런 시간인데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근데 말이에요, 다니엘 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8시간, 10시간에서 고향으로 가면 거기서 받아오는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한테는. 그게 참 특이하죠. 그거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 우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죠. 어머니의 품에서. 그럼요. 독일에도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향으로 간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크리스마스쯤 되면 무조건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보통 커플들이 보내는 명절이면 독일은 무조건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에요. 무조건 가족이야. 그쵸. 애인이 있어도 나는 가족과 함께.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최소한 이틀 정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기 때문에 어디 있든 크리스마스 아니면 부활절 때 이제 거의 고향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뭉치는군요. 고향에서 그쵸. 가족들과. 그래서 저도 무조건 독일 갈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추석처럼 모이는 거, 고향을 찾아서 가는 맞아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맞아요. 네. 재밌네요. 네. 근데 다니엘 씨, 사실은 외국 분이 한국에서 한 8년, 9년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 한국말 잘하지 않는데. 아니요. 야, 정말 한국말을 한국인보다 더 잘하시네요.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표현도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많이 써먹고. 야, 제가 주로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전화로 다니엘 씨하고 인터뷰를 나눴으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 감사합니다. 이런 다니엘 씨,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더 잘하는 다니엘 씨와 함께 오늘 짧은 시간 이야기해볼 주제를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랑한 꼬레아 이렇게 정해봤어요. 괜찮네요. 다니엘이 사랑한 꼬레아.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좀 여쭐게요. 한국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좋아요. 네. 왜 좋으세요, 한국이?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니까 사실 무술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 맨 처음에 생겼거든요. 무술, 어떤 무술이요? 지금은 합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태권도 했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는 어떤 관심 생겼지만 이제 알아보고 공부하고 좀 하다 보니까 우선 한국의 어떤 자연. 어떤 풍경, 그러니까 산이 있고 바다 있고 사계절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아시아의 미 그런 것 좀 즐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정이라. 요즘 생활 빠듯하고 막 좀 까칠해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밝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정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자연 환경이라는 게 별로 감흥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외국 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산이며 바다며 그렇죠. 이런 게. 왜냐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독일 한 중부 지역쯤에 살거든요. 컬른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대로 등산 가려면은 차 타고 한 5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야 돼요. 5시간을? 5시간 넘게. 그냥 등산 가는데? 그렇죠. 알프스 산맥이니까 높고 멋있는데 그냥 일반 산은 거의 없어요. 좀 그냥 동네 산 이런 개념 잘 없어요. 우리는 동네에 야산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우리 집이 지금 경리단 길 쪽인데 정말 완전 서울 중심이죠. 그죠. 중심인데 지하철 아니면 버스 한 20분만 타도 북한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너무나 좋은데 독일에서는 정말 이 정도 산 가려면 한 5시간 넘게 가야 되고 그래요. 바다도 아예 독일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고 아니면 아예 네덜란드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국경선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건 또 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여기 살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나 큰 행복인 것 같아요. 한국인의 정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정을 제일 내가 크게 느꼈다 하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우선 독일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이 생활했던 한국 사람 교환학생들. 독일에 온 한국 유학생들이나 교환학생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녁마다 전화 와요. 야, 우리 집으로 오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근데 거기는 이제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김치찌개 큰 거 하나 끓여놓고. 그게 한국 문화죠. 그렇죠. 바닥에 앉아서 그냥 각자 숟가락으로 퍼먹고 같이 술 먹는 그런.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독일인이 보기에? 저는
혼자서 스테이크 귀한 거 하나 먹을 바에 차라리 바닥에 앉아서 여러 명으로 같이 김치찌개 하나 버먹는 문화 너무 좋았어요. 야. 그런 거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고대 다녔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정말 완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네. 근데 우산 없었는데 뒤에 이제 대학생 커플이 있었어요. 남자랑 여자 그냥 둘이 저를 막 쳐다보다가 갑자기 와서 그냥 둘이만 있어도 괜찮은데 우산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그 우산 작은 거 하나에 네, 그 편의점 3,000원짜리 거 있잖아요. 비닐 우산 뭐 이런 거. 그럼 같이 그것까지 이제 나눠주는 그런 문화라서 너무 되게 감명 깊게. 아니 뭐 그렇게 되면은 조그만한 비닐우산에 성인 3명이 네네. 얼굴만 넣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깨는 다 젖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야 했는데 그래도 너무 그 나눠주는 문화 사랑이 네, 정이 그렇게 챙겨주는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에 한국의 매력에 빠지신 거군요. 네, 인간성이죠. 인간적인 거. 제일 신기한 건 뭐예요? 신기한 거 많죠.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술 문화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술 문화? 독일도 생맥주, 소세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술, 뭐 어떤 예의 범절이나 이런 거는 좀 덜 하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윗사람이랑 같이 술 먹을 때 제가 그냥 잔을 비우지 않고 머리 옆으로 돌리면서 잔을 비우잖아요. 근데 그 이유 혹시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아요. 네, 저도 다른 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은근히 모르시더라고요. 윗사람한테 자기 더러운 그 입속을 보여주면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이제 옆으로 돌려서 마신대요. 제가 지금 다니엘 씨한테 독일인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주도를.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런 문화 차이들 굉장히 신기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계절 음식이라던가 그런 것도 되게 좀 신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들 재밌죠. 재밌어요. 닮은 점도 있습니까? 한국하고 독일하고 닮은 점? 닮은 점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음악에 대한 사랑, 음악하고 문학에 대한 사랑 굉장히. 음악과 문화. 한국인들은 특히 이 노래방 문화라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수예요. 네네네 맞아요. 무슨 K-팝 스타니 슈스케니 이런 거 보시죠. 네. 그게 매년 하는데도 매년 쏟아져 나와요. 그럼요. 참가자들이. 네네. 그리고 정말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노래 실력이 진짜 뛰어나고요. 신기하죠.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음치들이 많아요. 그래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인상 깊었고 그 노래 즐기는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흥이 있죠. 네. 흥이 있고. 한국과 독일의 닮은 점 지금 하나 얘기했는데 흥이 많다. 음악을 사랑한다. 사실은 크게 닮은 점이 하나 있죠. 분단 국가였다는 점이죠. 맞아요. 분단 국가. 우리는 지금도 분단 국가고 독일은 얼마 전까지 분단 국가였다는 그 사실이 참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동질감을 줘요. 네, 독일이란 국가가. 맞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 11월. 9년. 그때 몇 살이셨어요? 다니엘 씨는? 저는 그때 44살이었어요. 44살. 네. 기억은 안 나시겠네요? 기억은 아직까지 대충 기억나는 건 그날 저녁에 제가 우리 엄마랑 이제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던 그 표정. 그거 어느 정도 아직 기억나요. 왜냐면 저는 그때 되게 맛있게 초코 푸딩 먹고 있었는데. 초코 푸딩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TV 보고 정말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약간 이 표정이 아직까지 좀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만 4세였는데. 네네. 세상에 만 4세한테도 지금 기억이 날 정도인 장면이었다면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감격하셨던 걸까. 장난 아니었죠. 그 장면이 기억날 정도면. 장난 아니었고 이제 통일된 지 이미 25년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제적인 어떤 힘이 서독보다 아직 30% 정도 약하대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그쪽으로 처음 가봤는데 집들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왜요? 너무나 사람들이 다 통일되고 나서 서독으로 다 많이 갔죠. 직업 찾아서 가고. 맞아요. 그리고 공부하러 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장래 희망 같은 거 없어지고 마약 시작하고 폭력 사건들이 많아지고 신나치, 네오나치 이제 그런 어떤 열풍도 높아지고 지금도 난민에 대한 불만이 사실 동쪽에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자리를 이제 뺏긴다는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힘든데 또 와가지고 난민들까지 우리 걸 가져가는구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불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마약 문제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2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네네. 후회하는 국민은 없습니까? 우리 괜히 통일했어. 그냥 분단으로 살 걸 뭐 이렇게. 있죠.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제 그 난민 사태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동쪽에서 뭐 새로운 당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뭐 이번에도 이제 세 번째로 강한 극우 정당 하나가 맞아요. 3위로 총선에서 예, 그 독일에 대한 대안이라는 당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는 유럽 연맹에서 다시 탈퇴하고 러시아랑 다시 좀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동쪽에서 옛날에 동의에 되기 전에 사실 더 좋았지라는 주장,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가지는 사람은 아직 많아요. 네. 아직도 통일 과정에 있다고 하니 통일이란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순간. 그렇죠. 예, 문제점들이 많고 뒤처지는 그런 것도 많지만 한 나라를 다시 통일시킬 수 있는 그 소중함 그리고 그렇죠. 어떤 자유의 순간 놓칠 수 없었다.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금 상황,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 그러거든요. 네. 도끼 만행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대통령 특보의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2010년도에 이제 천안 사태도 벌어지고 연평도 사태 벌어졌을 때도 한국에 와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 직원들이 야, 너 빨리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렇군요. 그때도 그게 사실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저도 처음으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두 리더가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이 상황. 네. 특히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시작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러네요, 또. 1차 대전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트럼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트럼프라는 지도자. 근데 메르켈 총리.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4연임에 성공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헬무트 콜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헬무트 콜 총리. 어떤 게 인기의 그 비결입니까? 우선 메르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정치적인 얘기 잠깐 꺼내자면은 기독민주당 소속이에요. 기독민주당은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지하는 당인데 요즘 독일도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비율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좀 힘도 나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르켈도 유럽이라는 연맹, 그 유럽이라는 개념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실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총리이기 때문에 EU 어느 정도 인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르켈이라는 여성 총리는 4연임을 할 정도로 인기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모습이 달랐죠. 지난 겨울에 혹시 촛불광장 그 현장 나갔었어요. 가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그 장면 이제 자주 봤고. 예, 어떠셨어요? 그 촛불 전국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의 한 증인됐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만큼 제가 또 한국에서 10년 살면서 이런,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짜 100만 명 넘은 그런 사람의 수가 모여서 하는데 그렇게 평화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건 진짜 대단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시위라는데 집회라는데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데 막 노래를 하고 맞아요.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었어요. 외국인들도 그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정치 상황이 외국인들 앞에서 너무나 창피했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된다? 창피하지 않아도 된다? 창피하지 않아도 왜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본인들 그 정치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그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된 아니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서서 정말 그 헌법 제1조 2항에 서 있는 그 국민들의 권력을 다시 한번 실천화시켰던 사람들인데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참 다니엘 씨. 정치할 생각 없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쩜 이렇게 정치평론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독일 뉴스도 기사 뜨면 밑에 댓글들이 쫙 나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상황 보고 민주주의 뭔지 다시 한번 좀 배울 수 있다는 배울 그런 수 있었다. 점이 있었어요. 한국을 보면서. 야, 그래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잘하는 독일인 다니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니엘 씨. 네네. 얼마 전에 우리 CBS TV와 함께
고향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는 4월 달에 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쓰는 루터로드라는 3부작 다큐 찍으러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다시 쓰는 루터로드. 맞습니다. 그럼 루터의 길을 뭐 따라갔다 오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수들, 그런 도시들, 비튼베르크, 토르가우, 아이젠하흐, 그다음에 워름스, 하이델베르크. 예, 하이델 거기까지. 나는 알겠네요. 그렇죠. 예. 하이델베르크 저도 처음 가봤어요 이번에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중요한 장수들 다 답사하면서 예. 루터 관련된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예. 현재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또 같이 여러 가지 대화들 나누면서 예. 아주 의미 있는 다큐를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10월에 첫 방송되죠? 네, 맞아요. 10월 13일, 그 다음에 10월 20일, 그리고 27일까지 금요일 낮 1시 CB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씨와 함께 3명의 남자분들이 네네네. 같이 가셨어요. 근데 맞아요. 예고편이 지금 절찬리에 방송 중인데 네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회의 나레이션을 제가 합니다. 오, 그러시군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의미 있어졌네요. 다시 쓰는 루터로드. 네네. 며칠 동안 여행하신 거예요? 저희는 한 열흘 정도 갔다 열흘 왔어요. 정도. 네네. 스태프들이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독일 것하고 접목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인들도 생각 못한 것들이 있더라. 무슨 에피소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와르트보르크 방문했었는데 루터가 이제 그 성경을 번역했던 그 곳이거든요. 그 성인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위기 속에 예. 숨어서 몰래 그 성경을 이제 번역했던 곳인데 예. 저는 옛날에 그 제주도 주사 김정희 갔다 온 그 유배지. 세안도를 네, 세안도 그렸던 그 유배지 제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루터 이제 계셨던 그 마르트보르크 보고 거기서 정말 최고의 위기 속에 예. 우리한테 너무나 의미 있는 그 성경의 번역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주사 김정희도 제주도 가서 세안도라는 그 정말 예. 명작품 예.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좀 저절로 그냥 떠올랐는데 저절로. 스태프들이 좀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을 떠올리느냐. 방송하면서 별것 다 배우더라고요. 바로 그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쓰는 루터로드 첫 회가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0일, 10월 27일.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기대를 하겠고요.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인 거죠? 네네. 예. 다녀오셔서 그 긴 여행 마치고 느낀 점.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사실 그 섭외가 들어왔을 때 예. 아예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종교 개혁, 마틴 루터 뭐 한 번씩 정도 들어봤던 그런 어떤 핵심 단어들이긴 하지만 자세한 거 아예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정말 많이 한번 배우고 오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떠나는데 우리 최주훈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하게 모든 거 다 설명해 주셔서 같이 가신 거죠? 네네, 같이 가셨는데 정말 독일인이지만 독일에 대해서 또한 종교에 대해서 예. 역사에 대해서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진짜 정신이 뭔가에 대해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이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도 이제 저항,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단어, 인간으로서 내가 저항이라는 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했을 때 내가 나서서 저항하고 잘못된 것들 짚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 많이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쓰는 루터로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CBS TV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나저나 다니엘이 사랑한 꼬레아란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아까 음악 좋아하신다 그랬죠? 음악이요? 예, 좋아하죠. 음치긴 하지만. 네, 완전히 음치입니다. 완전 음치지만. 네네. 끝으로 한국 노래 중에 우리 다니엘 씨가 좋아하는 노래 한곡 좀 진짜. 남겨놓고 가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말로 이제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감사에 관련된 노래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김동률의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축가로도 많이 쓰이는 네. 그 노래. 그렇죠. 우리 매니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축하곡으로 제가 또 이제 같이 나갔었는데 이제 아무튼 되게 부르셨어요 그 노래? 아니요. 저는 그냥 반주하고 매니저가 이제 아주 감명 깊게 불렀는데 그 노래 성대모사 하면서
하면서. 근데. 아니, 음치라고 하니까 제가 죄송해요. 노래를 더 시켜보고 싶은데. 아유, 안 시키셔도 돼요. 안 시키셔도 돼요. 가사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냥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니엘 씨, 오늘은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다니엘. 제가 사실은 짧은 인터뷰인데도 다니엘의 매력 속으로 빠져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종종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불러주세요. 예, 추석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예,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씨였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연휴의 초반입니다. 네. 긴 연휴 어떻게 보낼 생각이세요, 손 변호사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도 밀린 거를 해야 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일 밀린 거를 이 시간에 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네. 지금 안 하면 연말까지 괴롭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방송 섭외가 한 10개 넘게 들어온 거를 다 마다하고 네, 쉬면서 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친지들도 모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좀 일도 돕고 뭐 이렇게 전도 같이 붙이고 막 이러세요? 저희는 그 본인의 주특기에 충실한 게 집안의 전통입니다. 주특기에 충실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예. 네.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영 안 도우시는 분위기네요, 손수호 탐정. 그래요.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가져오신 이야기들도 이 명절 연휴 추석과 관련된 주제를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 들고 왔는데 또 마냥 가볍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또 무거워지죠? 그렇습니다. 뭐예요? 명절에 더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베스트 5. 명절만 되면은 유독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 이게 유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유형을 정리해 왔습니다. 손수호 탐정. 베스트 5. 이게 1, 2, 3, 4, 5위는 아닌 거죠? 네. 무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들여다보죠. 네. 잔소리. 잔소리. 아니 왜 그 좋은 날 친지들 오랜만에 모여갖고 왜 잔소리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잔소리 자체가 사건은 아니지만 잔소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니, 너무 취업은 언제 하니, 공부는 잘하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럽습니다. 당해봤습니다. 네네. 올해 설 연휴였는데요. 청양에서 동생이 형을 흉기로 찌릅니다. 흉기로요? 네. 근데 이 사건도 잔소리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오랜만에 명절에 모였는데요. 동생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네. 그런데 형이 아니 왜 집에서 담배를 피우냐 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말다툼 끝에 동생이 형의 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세상에. 아니 너 왜 집에서 담배 펴? 나가서 피워. 이걸로 시작된 게 흉기로 찌르는 살인사건까지 간 거예요? 40대 형제였는데요. 담배 때문에 또 담배와 관련된 잔소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음식 솜씨 타박도 범죄의 원인이 됐습니다. 음식을 왜 이렇게 못 만드냐 그걸로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80대 시어머니인데요. 30대 후반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하냐. 맛이 없다. 라면서 타박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며느리가 참다 못해서 화가 난 거예요. 네, 정말 이 잔소리를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 80대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시어머니 뒷머리가 5cm 가량 찢어졌고요. 남편이 말렸어요. 말리던 남편의 얼굴도 다쳤다고 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러니까 다 사소한 걸로 시작됐는데 이게 웃을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잔소리 내용 자체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그런 가벼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발생한 결과는 끔찍한 건데요. 지금 담배 얘기 나왔고 음식 타박 나왔고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끝이 없습니다 이게. 왜 명절에 자주 찾아오지 않느냐? 이거는 있을 법해요. 이런 잔소리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한 것도 아니고요. 형이 동생한테 왜 명절에 자주 오지 않느냐고 이제 그 질책을 했고요. 그러다가 싸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싸움 끝에 형이 동생의 허벅지를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찔렀는데요. 참 이게 말다툼이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죠. 혹시 보세요. 보면 말이죠. 다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인 게 장소가 집안이니까 명절이니까 집안에는 부엌 칼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사건들이
그 부엌칼이 흉기가 되면서 커지는 거예요. 칼부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발적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 잔소리로 인해서 싸움이 생기고 욱해서 흉기를 가지고 이제 휘두른 건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부담되고 스트레스 원인인 이유 1위 바로 친지들의 잔소리 들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싫은 이유, 스트레스 받는 이유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친지들 잔소리들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3,000명 중에. 압도적인데요. 73.4%가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와. 그리고 또 명절에 이제 부모님이나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안부 인사라고 하지만 막상 듣고 보면 기분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안부 인사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 잔소리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도요. 무려 63%의 응답자가 그런 적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맘상한 적 있느냐? 63%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인사 또는 안부 묻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단어 또는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취업. 너 취업 어떻게 됐니? 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듣기 싫죠. 네. 그다음에 연봉. 취업을 해도 연봉 얼마냐. 이거 참 그렇습니다. 승진했니 못했니. 아니 연봉이 아직도 그거야. 뭐 이런 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프죠. 상상만 해도. 세 번째 외모. 외모를 또 지적질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너 살쪘다. 뭐 작년이랑 다르다. 뭐 늙었다 등등. 네,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싫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 결혼. 결혼 왜 안 하냐. 네. 또는 너 결혼하려고 했지 않았냐? 어떻게 됐니? 왜 소식이 없냐? 그 남자친구랑 어떻게 됐니? 네, 왜 같이 안 왔냐? 참 매너 없어요. 그러고 보면 안부라는 이름 하에. 또 임신, 출산 등도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 뭐 둘째 소식 없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덕담이라고 사실은 전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건 덕담이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다 상처가 될 수 있죠. 한 번쯤 꼭 생각하고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 아들만 둘인데 셋째 딸 낳아야지. 이건 경험담 아니세요? 네, 이런 거 남 얘기는 쉽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베스트 5 첫 번째 유형 잔소리에 의한 사건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건가요? 네, 술이 빠질 수 없죠. 술김에 발생하는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손 변호사님도 약주 좀 하세요? 저는 술 굉장히 약해요. 맥주 뭐 한두 잔 마시면 딱 좋습니다. 한두 잔이면 딱 좋으세요? 한 잔. 한 잔이면. 네, 두 잔은 약간 취하고요. 보통 그런 집들은 집안 자체가 다 그렇던데. 그렇지가 않아요. 체질이. 그렇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네,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의 그런 그 체질을 존중해주는 편이죠. 그러면 참 다행인데 술을 강요하거나 이러면서 또 생기는 사건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집은 술을 다 잘 마셔요. 그러면서 그냥 흥청망청 취해서 생기는 사건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 추석 당일이었는데요. 새벽에 서울 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떤 주차장이에요? 네, 다세대 주택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빌라들 막 이런 마을이었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한 20대가 차량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단순히 차량만 불타고 끝난 게 아니고 주민 22명이 다쳤습니다. 네, 큰 사고죠. 그러네요. 그런데 원인을 봤더니요. 술에 취한 상태였대요. 이미. 네, 술에 만취해서 이제 부모로부터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이게 잔소리를 들은 거죠. 여기도 또 잔소리가 결부되네요. 네, 술과 잔소리가 결합돼가지고 홧김에 불을 질렀는데요. 22명 다쳤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리고 또요 같은 날이었어요. 네, 원주에서 모녀가 술을 마셨습니다. 모녀가. 네, 이게 좋게 마신 건지 안 좋아서 마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마신 후에 모녀가 다투기 시작했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다투다가 극약을 마셨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술이 참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술에 취해서요. 아버지의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기게 한 30대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요. 뭐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는지는. 하지만 시작하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뭔가 말이 오갔을 거고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취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속에 담아뒀던 뭔가 불만들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 술 마시면. 알겠습니다. 네. 살인사건 10건 가운데 무려 4건이 취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명절 때뿐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살인 범죄자가 이제 99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범행 당시에 술 취해 있던 경우가 39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의 한 40%가 다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범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술이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술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제 다 근거가 있는데요. 예.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이제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때문에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24시간 이내에 음주를 했을 때 폭력 행동의 위험성이 무려 13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하기 전과 비교해서 13배나 폭력성이. 그렇습니다. 술에 완전히 만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24시간 술 마시고 24시간 내에는 이제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호르몬 분비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졌고 분석이 됐는데요. 이렇게 술 취해서 범하는 범죄가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이 뇌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관이 뇌에 있는 전두엽인데요. 우리의 이성을 관장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이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이성을 무디게 하는 거네요. 네, 실제로 술 취하면 약간 좀 이성적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풀리자면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풀리는 거지만 나쁘게 풀리자면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알코올 과학회가 있는데요.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더라도 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강력범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겠고요. 속담이 있죠. 뭐요? 술 앞에 장사 없다. 술 앞에 장사 없다. 본인의 주량을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술로 인한 사건 명절에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인가요? 이게 빠질 수 없죠. 부부싸움으로 인한 사건. 그러니까 이상하게 명절이 되면은 뭔가 친지들끼리 모이고 분위기 좋고 쉬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명절 끝나면 이혼율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명절 기간에도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거 있었어요? 올해 설 연휴였습니다. 남편이 아내 승용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내 승용차에? 네. 왜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다툼을 한 후에 이제 범행한 건데요. 이제 별거 중이었어요. 별거 중이었는데도 이제 아내 승용차에 부부싸움 끝에 불을 질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중이었는데 설 명절이 되니까 아마 모였는 모양이네요. 네,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루 전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남편과 이제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그렇게 싸우고 난 후에 남편이 그 거주하는 아파트 발코니 이제 바깥에서 목을 매 이제 숨졌죠. 참 비극적인 사건이네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재작년 설날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한 남성이 이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왜요? 동거녀가 이렇게 이제 푸념을 한 거죠. 명절에 고향 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가고 여기 있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동거녀를 찔러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고 뭐 끝이 없을 거예요. 부부싸움으로 일어난 사건들은. 네. 그리고 또 부부싸움 끝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자녀들이 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리죠. 근데 이제 말리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습니다. 이제 6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말렸어요. 근데 이제 말리던 아들에게도 이제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요.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고 합니다. 이게 참 즐겁지 않은 명절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요. 명절 때 이런 그 부부간의 다툼이 굉장히 느는데요. 부부간의 다툼이 느는 걸 넘어서 이혼을 하겠다. 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요. 어느 정도나 많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네. 명절 직후 4일 동안에요. 이혼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매일 700에서 800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보다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와, 이거 실제로 많군요. 우리가 느낌으로 그럴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은요. 전체 이혼의 20% 넘게 명절 전후 10일 동안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잔소리 조심, 여러분 술 조심, 거기다가 부부간의 말 조심할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가볼까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네. 아니 명절 같은 날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정도가 심했는지 아니면 아주 예민했는지 또는
다른 원인의 층간소음이 더해졌는지 아니면 평소에 쌓이다 그날 폭발했는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벌어지곤 하는데요. 2013년 설날이었습니다. 이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제 다투다가요. 이웃 2명을 살해합니다. 아니, 저 이웃 2명 살해한 그 층간소음 사건 기억나는데 그게 설명절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자기 집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내연녀가 사는 집을 잠깐 들렀다가 그 위층에 사는 30대 형제와 다투게 됐고요. 결국은 흉기 휘둘러가지고 이들을 2명을 살해했는데요.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그 사람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죠. 그렇군요. 또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서 홧김에 자기 집 안에 있던 그런 가스밸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윗집에서 떠들어가지고 힘든 건데 왜 우리 집에 가스밸브를 엽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분노 조절. 그리고 또 이게 가스가 폭발하면은 자기뿐 아니라 여러 주변도 이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짐작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역시 40대 남성인데요.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아래층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위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층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아래층도 조금만 더 배려하면 명절같이 좋은 날 이런 불상사 막는 건데 말이죠.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놀러 갔는데, 뭐 아이들이 막 뛰기 시작하죠. 근데 띠리링 하고 인터폰이 울려요. 올 게 왔구나. 이거 아랫집에서 항의 전화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송편했는데 좀 드시겠어요? 이런 전화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 간의 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감동했고, 얘들아 조심해.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니까 좀 뛸 것 같다, 좀 죄송하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편지, 쪽지를 보내거나 떡이라도 한 잔씩 좀 보내고. 그렇죠. 네, 그렇게 원만하게 좀 미리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너무 평소에 감정이 상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윗집이 잘못이다, 아랫집이 잘못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케이스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까지는 연결되면 절대 안 되죠. 그 전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 명절에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유형 하나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으로 가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살입니다. 자살도 많아요, 명절에? 그렇죠.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가족들과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못 그런 것 같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 상대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명절에 더욱더 그런 감정이 증폭되기 마련인데요. 50대 희망퇴직자가 추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형과 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21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요구를 받고 이제 퇴사했는데요. 그 후 1년 동안이나 이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추석 명절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이런 식의 사례들이 꽤 많았죠. 저도 뭐 기억하기로 꽤 되네요. 네, 2013년 추석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그 사람이 5년 동안 한 집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평생 동안 가정을 꾸린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또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과도 평소에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집들 많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형제가 다 어려우면 왕래도 끊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이 결국은 이런 그 사건의 비극으로.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30년을 홀로 살아오던 6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가 여기도 있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서를 보면은요, 마지막 가는 길은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생활보호 대상자였고요. 복지관으로부터 반찬 등도 지원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혀 끌끌 차고 안 됐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명절에 나는 이렇게 행복한 동안, 즐거운 동안, 평화로운 동안 내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지, 고독한 사람 없는지 꼭 좀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요,
40대 새터민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예, 네, 독거노인이 무려 125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1인 가구도 또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에 달하거든요. 독거노인이 125만 명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죠. 네, 물론 모든 독거노인이 다 경제적으로 안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더라도 외로운 건 분명할 거예요. 그렇네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명절에 이런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주변을 잘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관심을 여러분 가져주십시오. 주변에 외로운 사람 없는지. 또 이 긴 연휴에 오히려 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 더 많은 분들. 손 변호사님도 일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일 많아요. 네. 이런 분들도 좀 없는지 챙겨보는 이런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긴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가시는 길에 네. 예, 좋아하는 노래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하나 좀 오늘 좀 특별히 추석 특집이니까. 특별히요? 네.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보다 명절에 싸우지 마시라고. 예. 특히 좀 겸손하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리쌍의 겸손은 힘들어. 리쌍의 겸손은 힘들어. 힘들지만 꼭 겸손하라는 교훈을 담은 노래. 손수호 변호사 추천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넉넉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